어쨌건 중국은 사이클을 넘어서서 집착하는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라든지 디지털 경제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독일 같은 국가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최근에 주도주를 좀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민간이 주도해서 혹은 부양책을 정말 절실히 기다리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 중국의 소비나 플랫폼 기업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상당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치국 회의에서 근본적인 게 이게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는 않고요. 역주기 조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급하다는 얘기겠죠. CPI가 낮게 나온 걸 우려하시겠지만 사실 이마저도 근원 물가로 보면 상승세를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중국은 중요한 지표고 기업 이익의 선행 지표라면, 동행 지표라면 얘가 돌아설 때 소외됐던 업종이나 소비재 이런 쪽을 좀 보실 만한 상황이 구도가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 경기나 정책 기대가 일단 굉장히 저는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차에 의해서 시장이 좀 단계적으로 하단 높이면서 좀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4일날 정치국 회의 이후에 중국 분위기가 조금 좋아질랑 말랑하고 있는데 여전히 발표되는 물가나 경기 지표는 안 좋기 때문에 최근 동향 조금 점검해 드리고요. 정치국 회의에서 한 얘기들이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 의견도 많이 틀렸고 생각보다 경기나 회복 자체가 워낙 느려서 국내도 중국물 가지셨으면 굉장히 많은 폼을 느끼실 정도로 힘들었고 또 항생지수나 중국 투자 쪽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조금 기대할 요인들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8월 자료는 어쨌건 비관론에 좀 끝자락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물가부터 해서 좀 부동산 얘기까지 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요?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뭐냐? 정치 시스템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정당이 계속 바뀌죠. 왔다 갔다 하고 계속 할 수도 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잖아요. 선거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정책은 그대로인데 정권이 바뀐다. 정부가 바뀌고 중국은 정권은 그대로인데 정책이 바뀐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딱 듣고 아주 제대로 꿰뚫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국의 정책이 바뀔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부유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사실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민의 그 어떤 지지를 얻는다면 경기가 살짝 하하하는 것도 감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선거가 다음에 없으니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자꾸 선거 제도에 익숙한 서양 투자자들이나 다른 나라 투자자들은 이 정도 경기면 부양책이 하고 빨리 무언가를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정부의 생각은 서양 사람 투자자들의 생각하고는 속도감에서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속도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국의 정책 스탠스가 변화의 그 도정을 확실하게 걷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늘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계속 하실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와 또 중앙 집권이 과거와 변화가 있었는지 좀 봐야겠습니다만 누가 생각해도 굉장히 지금 시진핑 집권 3기는 1인자의 그립감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밀고 가는 장단점이 다 있겠죠. 저희는 어쨌건 중국은 특징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조금 사이클을 넘어서서 집착하는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국 정부 정책을 보면 그 정치국 회의 같은 거 저희 뉴스 보시면은 그 역주기 조절이니 과주기 조절이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주기는 말 그대로 사이클의 의미고 역주기는 사이클을 맞대응하는, 즉 저희가 서방권이나 저희 국내에서도 많이 기대하는 맞대응하는 강한 부양책이나 그런 적절한 시기에 맞춰진 그런 정책을 의미한다면 과주기라는 조절 표현도 최근 3년 동안 많이 쓰고 있는데 과주기라는 건 말 그대로 좀 사이클을 뛰어넘어서 하방만 받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조금 장기적인 전략들에 좀 더 집착하는 거죠. 최근이라고 치면 안보라든지 디지털 경제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독일 같은 국가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최근에 주도주를 좀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5월에도 중국 가서 중국 매니저들 만나보면 여전히 그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끌겠다는 그 과주기 조절 하에서 특정 수혜받는 기업들만 집착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뭐 민간이 주도해서 혹은 부양책을 정말 절실히 기다리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졌던, 소위 말해 중국의 소비나 플랫폼 기업들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상당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치국 회의에서 뭐 근본적인 게 이게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다만 장표를 잠깐 제가 순서를 바꿔 좀 띄워주시면은 네. 이번 회의, 그러니까 정치국 회의는 매달 열리지만 경제 주제로 열리는 건 4월 말, 7월 말, 그리고 11월에 3번 정도 열리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과 매니저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 회의 전후로 실적 발표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를 좀 많이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회의는 하반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거의 2년 만에 역주기 조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급하다는 얘기겠죠. 네. 고용도 급하고 아시는 대로 경기도 급하고 리오프닝 이후에 가게나 기업의 상태가 후유증이 저희가 과소평가를 했을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맞대응은 일단 하겠다. 근데 이 맞대응하는 게 템포도 굉장히 늦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시장의 경우는 가계가 이제는 좀 변심을 해서 가계의 수요 자체가 규제와 상관없이 풀더라도 안 살 거라는 우려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맞대응의 강도가 어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은 여전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한 6개월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인 성장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역주기 조절이나 이런 단어들이 좀 등장을 했고요. 재정이나 통화도 상반기에 그닥 세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네. 그냥 우리는 안보나 뭐 제조업이나 뭐 기술 자립 같은 전진하는 쪽으로 갈 테니 민간은 그냥 알아서 풀어줬으니까 따라오라는 형태로 자생적으로 따라오라는 형태가 있었죠. 근데 그렇죠. 지금 그러고 냅두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늦었지만 달래기를 좀 시작을 했고요. 그냥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기에 저도 뭐 10년 이상 이렇게 중국을 보면서 네. 원래도 중국이 뭐 워낙 나라가 크고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메시지를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좀 섬세함이나 그런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특히 이런 부양책이나 네. 민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좀 작년 3기부터 해서 특히나 더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회의에서 시장이 조금 그래도 좋아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뭔지는 다 알고 있구나. 네. 부동산 문제, 민간 기업들이 관망하는 문제, 네. 무기력한 문제들. 제가 5월에 가서 느낀 것들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조금 선전이라 할지라도 문구들이 좀 많이 디테일해졌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물론 기조는 그렇게 보여줬지만 실제 정책들이 얼마나 또 빠를지는 네. 시장이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죠. 그렇죠. 실제로 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렇게 좀 기대감이 실린 내용들이 발표된 이후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워낙 많이 빠져서 이게 네. 다 혼조돼 있으니까 그냥 빠져서 오른 건지 기대감이 낮아져서 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2분기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경기나 정책의 효과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보는 기대치는 이미 낮아졌고 그런 관점에서 디테일이 보이다 보니까 일단 또 시장이 한 번 더 앞서 나가는 형태로 그래서 중국 본토든 홍콩이든 소외된 업종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소비재라든지 우리가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중국 정부 투자나 부동산 건설 관련된 것들 또 홍콩 본연의 제일 언더했던 시장이 상반기에 뭐 홍콩이니까요. 네. 홍콩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반등 시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4월 말 3월 전인대 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이런 표현이 과연 강도랑 탄력적으로 이어질까는 검증을 하는 구간이 9월까지는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중국 시장을 보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속도의 차이 이거라고 저는 느껴요. 왜냐면 특별히 서양 투자자들 가장 많이 들어있는 홍콩 그리고 또 홍콩 항생테크 이쪽에 보면은 연초에 야 이제 리오프닝 하겠구나 해서 진짜 지수가 50% 올랐어요. 단숨에 네, 1분기에 그러다가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다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부양책 할 거야 해서 한번 올랐다가 실제로 하나도 안 나와. 청년 실업률 21%가 됐는데도 안 나와. 또 한 번 빠져. 그래서 이번 정치국 회의 이후로 또 한 번 랠리를 했죠. 알리바바 기준으로 한 70달러대 떨어졌던 게 지금 100달러 근처까지 왔으니까 분명히 랠리를 붙은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역시 속도의 차이가 여전히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쯤 되면 이런 조치가 나올 거라고 먼저 상상을 하고 대응을 했는데 중국 정부는 그야말로 만만인 것 같아요. 뭐 우리는 가던 길 가는데 오케이 알겠어. 너희들이 어렵다는 거 알겠어. 그런 정도 느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청년 실업률이 21% 이상 올라가는 이 상황이면 저희는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각하게 안 느끼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보시니까. 일단은 정부가 심각하게 발표했으면 발표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실업률에 대한 중국 통계국이 생각하는 기술적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생각보다 지난달에 대변인의 얘기로는 저희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뭐 16세에서부터 24세까지가 20.8%가 나오니까 이렇게 높은데 이 수치를 공개를 왜 할까? 혹은 공개하는데 이렇게 심각한데 어떤 대응을 하는 건가? 일단 제가 그냥 지난달에 조금 쇼크를 받은 거는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일단 그들은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그 20.8%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산해보면 4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치로는. 그러니까 400만이니까 적절한 미션인 거고요. 이 정도 올라간 것들, 특히 우리로 치면 뭐 상고나 실업고 혹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미 취업이 결정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결정되지 않은 사람을 400만으로 한 거고요. 재학 중인 사람들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2천만, 3천만이면 아마 공개를 안 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네. 어쨌건 조금 좁게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낙관적이구나라는 느낌도 좀 받았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저희가 그런 실업률 데이터의 그 어떤 신뢰도를 떠나서 5월에 저희가 갔을 때도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있었고 체감 경기는 매우 나쁘죠. 네. 그래서 제가 장표를 조금 띄워주시면은 네.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 또 중국 가계나 기업의 후유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잘못했던 것들은 이 그림에 여실히 항상 드러난다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중국 생산자 물가는 기업들의 출고 가격이고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20개월 연속 빠졌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발표된 7월달 PPI가 드디어 20개월 만에 네. 장표는 6월까지고요. 회색선이 이제 드디어 반등을 해서 뭐 저희는 대저점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어쨌건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게 재고 조정을 했고 제살 까먹게 하듯이 가격 인하를 해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고 해서 정부가 밀어주지 않으니 본인들이 알아서 조정을 해서 재고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거고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빠지면 사실 기업이익은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약했고 두 번째는 오늘 부동산 얘기도 좀 기회가 되면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보시는 이 초록색 선이 가계 대출 증가율에서 예금 증가율 을 차감해서 지금 음수가 나왔다는 의미는 대출보다 예금이 더 많이 늘었거나 대출이 기대했던 것보다 금리 낮춰놨더니만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지 않고 오히려 집들을 조기 상환하거나 소비를 줄여서 오히려 갚는 문제, 즉 지금 일본과 비슷하다고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디레버리징이 발생을 한 거죠. 중국 정부 생각했던 거랑 달랐던 거고 그렇죠. 부양책도 약했고 생산자 물가나 가계의 이런 침체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후유증이 더 심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표되는 물가를 보시면서 이거 얘네들 장기 침체 가겠다. 잘해야 일자겠다. 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에서 CPI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오늘 7월 달에 마이너스가 나왔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수요 침체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고 정말 여기서 더 비관하실 건지 네. 아니면 저희가 보는 그 물가가 이렇게 된 계기 중에 앞단에 있는 선행지표는 저희는 항상 생산자 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중국은 모든 캐파가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이 되든 안 되든 본인들이 소화할 수 없는 이상의 물건을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밖으로 과잉을 해소할 수 있으면 즉 수출이 좋아지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거고 네. 지금처럼 해외 수출도 만만치 않은데 내수도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20개월씩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게 구간이 일단 오늘부터 돌아서 연말까지 음수가 이제 양수로 탈출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업들의 상태는 최악을 지났다고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잠깐 네. 점검 좀 해볼게요. 오늘 PPI가 7월 PPI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마이너스 4.4%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6월 대비해서는 그래도 마이너스 폭이 좀 줄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걸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건데 시장은 오늘 이제 일본식 장기 불황에 중국도 빠질 수 있다. 네. 이런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네. 6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이요? 7월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여기를 좀 집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중국 경제에서는 네. CPI보다는 PPI를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행지표로서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저희도 연초에 좀 저희가 의견이나 이런 게 설레발이었지만 네. 기본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질 건 예상을 못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베이스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전년비로 보면 PPI는 결정이 나 있습니다. 전월비로 물가가 엄청 폭락하지 않는 이상 중국의 이제 PPI는 낙폭을 계속 줄이게 되어 있는데
CPI보다는 저는 이번 물가의 하락이 PPI가 주도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산품이 과잉이었고 네. 내부적으로 과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조금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CPI가 나오면 일본하고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물가를 오래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중국은 2017년 이후로는 수요 침체나 수요 과열에 의해서 CPI가 움직인 적이 거의 없고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네네. 중국에서 유명한 돼지고기 가격, 네. 농산품, 식품 가격이 주로 주도해서 그랬었고요. 이번의 경우는 돈육이 엄청 넘치는 상황에서 이제 그 돈육 가격 폭락이 헤드라인 CPI에 영향을 줬고, 그러면 근원 물가 떨어진 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근원 물가 떨어진 건 아까 말씀드린 생산자 물가가 주도한 요인이 많습니다. 즉 물건이 많이 쌓였고 네. 부동산이 수요가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앞단에 제일 먼저 재고 조정이 시작됐던 생산자 물가가 돌았다는 포인트를 주식시장에서는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언론이나 전반적으로 우려하시는 쪽에서는 CPI가 낮게 나온 걸 우려하시겠지만 사실 이마저도 근원 물가로 보면 상승세를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느리겠습니다만 네. 연말까지 물가 더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고요. 인민은행자도 이제 8월부터 반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으로는 7월이 PPI가 반등을 한 거고요. 8월부터 CPI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낮은 것 자체를 걱정하시면 연말까지 걱정하실 거고요. 네. 다만 저희 경험상 생산자 물가가 중국은 중요한 지표고 기업 이익의 선행 지표라면, 동행 지표라면 얘가 돌아서는 거가 돌아설 때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중국에 소외됐던 업종이나 소비재 이런 쪽을 좀 보실 만한 상황이 구도가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8월 달에 와서 지금 돈육 가격이 정말 상반기에 말도 안 되게 뚝뚝 떨어졌습니다. 네. 결국 돼지열병의 후폭풍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돼지열병 돼서 열심히 키웠더니 돼지들은 1년에 새끼를 2번씩 놓잖아요. 네. 10마리씩 2번씩 그렇죠. 놓으니까 네. 진짜 급수적으로 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8월부터 돈육 가격이 급하게 오른다는 설이 있는데, 그렇다면 CPI를 전년 동기 대비로 보지 말고 전월 대비로 이제부터 봐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이제 6월 달부터 제가 뭐 텔레그램 채널 이런 데서 계속 물가를 보여드리는 게 전월비 물가라든지 주간으로 이제 먼저 미리 말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공산품 가격, 그리고 커머디티로 얘기한 저희 원자재 상품 가격,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중요한 이런 기술적으로 헤드라인을 좌우하는 돈육 가격이나 농산품 가격을 보면 농산품 가격 제외하고는 돈육 가격 이런 건 전월비 흐름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은 또 오늘도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휘발유를 올해 들어서 4번 연속 이제 휘발유 가격도 올리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물가가 이제 올리는 신호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급적 요인들은 지금이 최악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전년비로 보면 돈육 가격도 다음 달부터 이제 그 베이스가 이제 좋은 쪽으로 작용을 좀 하기 때문에 물가가 아주 급하게 오를 리는 없고요. 선진국이 급하게 내리기가 어렵듯이 중국 역시도 완만하긴 할 거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본식 디플레이션으로 저희가 결정하기에는 아직은 확정 짓기에는 조금 공급 요인이 컸다는 얘기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이 먼저 재고 조정이 끝나가는 신호들이 들어오고 있고, 기업들의 PPI가 돌아설 때 어떤 구간들, 그러니까 2016년도 그랬고 2020년도 그랬고 대저점일 때 어떤 업종들이 좋았고 중국이 어땠는지를 좀 보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보시는 이 초록색 선 그 대출과 예금 아까 보여드린 게 거의 항생지수랑 거의 똑같이 다니고, 항생지수는 국내 중국 관련주의 그런 전반적인 흐름하고도 연동이 되고, 저희가 틀렸던 것들이 대출이 안 느는 문제들, 즉 부동산 문제가 대출이 늘게끔 흘러갈 수 있는지를 이제 앞으로 9월, 10월에 체크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최혜커님, 네. 중국 온라인 몰 같은 거 한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알리바바가 하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한국에서 200%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써보신 적 있으세요, 박도님? 저는 자전거 매니아이기 때문에 자전거 용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플래티넘 멤버예요. 야. 한국의 한 군데와 그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플래티넘 멤버인데 정말 싼, 말도 안 되는 지금 폭탄 세일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00원에서 5,000원짜리 어떻게 이게 이런 가격에 판매될 수 있지? 쉽게 얘기하면 다이소보다도 한 반값에 네. 거래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산자들이 이 재고를 감당할 수 없어서 본전 이하로도 무조건 파는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세일이 끝나면 재고 조정이 끝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그거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주 체감하신 게 정확하고요. 네. 중국에 되게 유명한 설계도면 갖다 주면 탱크도 만들어준다는 이우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 공산품 가격 지수를 매일 발표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 폭락을 했었고 지적하신 우리가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거를 나름 수혜를 보고 있는 거는 부분은 결국에 그 재고떨이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희는 시장은 어차피 선반영하는 거니까 재고떨이가 끝나가는 그 구간이 중요한데 중국의 PPI는 재고 조정, 그러니까 재고 사이클에 보통 2, 3개월 선행을 합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가 돌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징후가 떨어지게 됩니다. 주가는 좀 선행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이 수입을 안 했고 재고 조정하는 구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체감하시는 기업들 체감은 연말이나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얘네 재고 조정이 끝나가는구나, 리스타킹이라는 걸 시도하는구나를 보시려면 가을을 넘어야 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보시는 생산자 물가는 누적해서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재고 사이클이 중국이 제일 먼저 마무리되는 그런 쪽에서 늦었지만 저희 예상보다 거의 지금 6개월에서 9개월 늦었거든요. 네. 지연된 건데 이런 것들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중국이 따지고 보면 전 세계의 공산품을 다 공급할 수 있을 수준의 세계적 공장이 된 거잖아요. 국가 전체. 네, 그렇게 제조업 계속 영향, 오고 있죠. 예, 제조업 네. 영향이. 근데 이제 이 미국이 확실하게 블록화를 잡는 것 같아요. 이제 군사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위협감이 무엇인지 조금 느낌이 오거든요. 군사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놀랄 수준의 군사 수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약에 이렇게 블록화한다면 엄청나게 제조업 기지를 크게 해놨는데 여기서 베트남으로 좀 빠지고 인도로 좀 빠지고 다른 나라로 계속 이렇게 조금씩 빠져나가면 이 캐퍼 조정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조업 캐퍼 조정.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답이 없는 얘기니까 편하게 한번 언급해 이거는 주시면. 저희가 수치로 좀 증명해 드릴 수 있는데 네. 생산자 물가는 사실 중국이 한 WTO 가입한 2001년부터 한 20년 가까이 보면 PPI가 마이너스였던 구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중국은 항상 가격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가격 안정에 기여를 했죠. 최근의 동향도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지만 중국이 지난 5년 동안 어쨌건 본인들도 생산 기지를 아세안으로 많이 옮겼고요. 네. 아세안 쪽에 FDI 중에서 중국 자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반적인 전통산업부터 해서 캐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캐파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얼마나 못 쓰고 있는지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국 제조업이 오버캐파라는 거에 시달렸던 구간은 지금은 아니고요. 2013년부터 16년 저희 박스피가 있었던 그러니까 박스피 구간에 어려웠던 중국이 그 구간이 제일 컸고 지난 10년 동안 사실 중국 제조업은 생각보다 살아남은 애들만 구조조정이 된 산업도 꽤 많고 조금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미중 구간 하에서는 장기적으로 또 구조조정하는 산업도 있겠지만 전체 산업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랑 밖에서 자웅을 겨뤄야 되는 태양광, 배터리 이쪽이 오히려 내부에서 이제 소화 못하는 거를 밖으로 못할 경우에 생기는 구조조정을 꽤 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중국의 주도주였던 건 신재생이나 소부장, 반도체 이런 신재생 쪽 이런 애들이었는데 대부분은 본인들의 경영 관련 지표보다 캐펙스나 투자 증가율이 훨씬 두세 배가 빨라서 이게 만약에 CATL을 예를 들면 헝가리나 뭐 해외 진출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해외 진출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당연히 오버캐파 논란이 특정 산업에서 엄청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지금 당장의 시황하고는 상관없지만 중국의 이해를 돕고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중국의 어떤 정책,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재생에서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 하면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이 수백 개, 그러니까 셀업체만 해도 수십 개 이렇게 만들어지고 최근처럼 이제 반도체 이제 독립해야 되고 반도체 할 것 같으면 그 밑단으로 정말 수백 수천 개 회사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왜 이게 보조금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기업을 다 먹여 살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왜 항상 이런 식의 패턴들이 과잉 설비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맨날 이렇게 반복되는 흐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 도대체 사회가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가? 일단 뭐 제가 성향까지 뭐 제가 10년 살았지만 그런 성향까지 분석하기 쉽지는 않은데 제가 많은 만나본 사업가들, 기업가들 혹은 기업가를 만나는 애널리스트들과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계도하는 선전 프로파간다 방향으로 굉장히 쏠리는 경향이
민간 정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별로 관심 없는 민간이 꽤 있을 수 있는데 이쪽의 경우는 사업가들이 개인 사업자라도 상당히 정부가 계도하는 방향에 많이 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크니까 국가 지역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다 자기 거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을 크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접근법 자체가 상당히 그 과잉이 되기 쉬운 경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 조선이다, 철강이다 시그널을 주면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목격했고요. 네네. 앞으로 뭐 탄소 중립이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네. 정부가 하는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좀 쏠리는 경향은 좀 특유성이 더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 정책이나 부양책이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신중해 보이는 것도 쏠림 자체가 워낙 심하니까 본인들의 방식이 궤도가 너무 급진적이면 급진적으로 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시장에서 저희가 2015년에도 많이 목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특이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 중국 경제 왜 이렇게 어렵냐, 주식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이거를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올해 중국 정부의 부양책을 저희가 좀 과대평가했고 그리고 지금 시장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특히 홍콩이나 역외 시장에 있는 상장한 기업들이 어려웠던 거는 대부분의 시가총액이 이제 민영 기업들 비중이 높고 소비나 금융 뭐 이런 쪽이 좀 많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선도해서 밀고 가는 특정 산업 제조기업이나 이런 쪽은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민간 쪽의 후유증을 달래는 섬세함은 굉장히 정책이 부족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생산자 물가와 대출 같은 거 보여드렸습니다만 기대했던 것보다 대출이나 이런 효과가 미진했기 때문에 뭐 부동산 불황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했던 산업 규제 후유증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보다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생각보다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다 가격 인하를 하거나 디플레이션 압력을 이익들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된다의 의견은 저는 아닙니다만 네. 상반기에 부진했던 원인은 그렇게 평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김경환 팀장님 이제 나오신다고 하길래 제가 그동안 하셨던 방송들, 최근 방송들을 봤는데 그 방송마다 상반기에 제 뷰가 틀려서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앞단에 말씀을 드리고 네.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 투자자들이 다 틀렸죠. 1분기에 먼저 리오프닝 한다고 50%나 주가를 올려놨었는데 되돌림 당했고 중간에 또 한 번 이제는 그 정책이 완화되겠어 하고 한번 달렸는데 또 정책이 안 나와서 또 한번 무너졌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지금 벌써 2번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크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이제 속도를 얘기한 거고 중국 정부는 그냥 만만딘 거예요. 그렇게 우리처럼 급한 사람들이 아니고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느끼면서 또 하나 체크를 못하고 있는 게 무언가 생각을 해보면 투자 심리가 한번 죽으면 살아나는데 불꽃을 다시 피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게 젖은 집처럼 돼가지고 젖은 나뭇잎처럼 돼서 불이 안 붙는데 이 그동안에 워낙 부동산 관련해서 뜨거웠기 때문에 그 불을 꺼트리는데 성공을 했는데 불이 다시는 안 붙는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회복되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나서도 꽤 기간이 돼야 다시 불이 붙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을 써도 제가 보기엔 부동산 관련해서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쪽으로 또 예를 들어 소비 진작 뭐 옛날에 했던 가전 하향, 기차 하향 이렇게 소비 쿠폰을 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책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정부 당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지금 뭐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많이 바란다면 계속 아쉬울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일단 지난 한 2년 동안 재고 조정이 진행이 됐고 가계 침체 사이클 이런 것들이 꽤 오래 진행이 돼서 시장에서 조금 잊고 계신 거는 중국 정부 정책의 그 템포나 실망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지만 결국에 가계 기업들도 지지고 볶다 보면 시간이 흘러서 이 사이클이라는 건 소멸되진 않는데 마치 이제 소멸된 걸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구조적으로 부동산 문제 같은 아주 민감하면서 밸류체인이 광범위한, 특히 중국은 지방정부 재정까지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광범위하게 보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버블 있는 국가들이 버블을 진작을 너무 빼고 있는 국가를 걱정하는 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주가로 봤을 땐 중국은 철저히 외면된 상황에서 보면 이것까지 이제 계속 좋아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구조적으로 많이 혼조돼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동의하는 거는
가계가 부동산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설사 부양책을 이번 7월 24일 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걸 철저히 빨리 이행을 해도 네. 낮아진 금리 하에 환경 하에서도 아주 V자로 회복되는 건 저희가 거짓말 같습니다. 네. 근데 주가라는 걸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밸류가 이거를 과도하게 반영했냐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서 더 내려갈 만한 상황이냐 아니면 이 정도만 해주더라도 반대 대응이 들어올 수 있냐에 대해서 봤을 때는 부동산은 올해 연말까지 지금 참고로 제일 중요한 부동산 지표인 주택거래가 마이너스 30%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보합 혹은 L자로만 나와도 저는 시장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일선 도시는 분명히 회복될 것 같아요. 네. 뭐 워낙 그 국제화된 도시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이나 이런 선전이나 네. 이런 주요 도시들은 근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공동부유를 깰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거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상황 아닐까 조만간에. 그게 금방 오지 않겠나 하는데 2선, 3선은 제가 보기엔 백약이 무효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포괄적으로 보면은 계속 우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네. 이제 문구 같은 거의 자간 중에 좀 특별히 이번에 바뀐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금리를 인하하고 뭐 하면서도 결국에는 밸런스를 맞춰보려고 했거든요. 투기 금지와 실수요 촉진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안 잡히고 결국에 버블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밸런스를 유지를 했다면 이번에 한 얘기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를 인지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가계가 변심한 걸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시장이 안 따라온다는 거를 이제 알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장표 잠깐만 띄워주시면 네. 지금 중국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대출을 얼마나 조기 상환하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기 상환 비율 지수라는 이 데이터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올해 연초부터 치솟는 것이라는 의미는 금리 낮춰놓고 대출하라고 했더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현금 땡겨서 집을 갚았거나 혹은 대환이 필요할 만큼 이번 금리 인하의 혜택을 못 받은 기존 대출자들이 금리가 워낙 여전히 높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상환한 압력이 DSR이 높아지면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환을 했거나 식으로 해서 대출이 아까 보여드린 지표대로 전혀 늘지 않았던 거죠. 네. 이게 떨어지는 게 6월 중순부터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정책이 먹혔다기보다는 팔 분들이 팔았거나 조기 상환할 분들이 다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구간에 뒤집어서 소비주와 주가를 그리면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이런 지표까지도 뜯어봐야 될 정도 입장이라는 건 그만큼 네. 중국 가계의 변심이 빠르게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네. 저희도 동의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워낙 상황이 지금 최악인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회의들의 내용들이 9월 학기인 중국의 9월 성수기와 맞물려서 그러니까 작동을 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저희는 조금 L자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은 될 걸로 보는데 시장에서 9월에 나오는 이런 그 어떤 주택거래나 이런 징후들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요. 앞으로 두 가지만 중국에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텔레그램이나 뭐 어떤 코멘트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중국에서 실수요인데 무주택자인데 실제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이 있고요. 살 수 있으나 기존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대환하거나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각 지역별로 아까 말씀하신 2, 3선 도시들, 우리 층 그래도 광역시급 500만 인구 이상인 도시들인데 이 지역들의 문제는 결국에는 뭐 대출 기록 삭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디테일한 조치들이 좀 필요하고 그걸 선언을 했는데 여전히 그냥 매주 두세 도시씩 발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속도나 시간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중국 쪽에 부동산이 낙폭을 줄인다는 뉴스를 보시면 무난하게 연말까지 중국이 전반적으로 장세가 좀 흐름이 있을 수 있다 보는 거고 9월, 10월의 대목에도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낙폭이 더 확대됐다라고 한다면 이번 정치국에서 선언했던 정책들이 대도시에서 따라갔지만 역시 백약이 무효였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전자 쪽으로 여전히 전망을 드립니다만 확인해야 될 상황들도 9월에 굉장히 한 달 정도가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에 대한 100가지 부동산에 대한 악재들은 뭐 지방정부 부채 문제, 몇 그저께 중국 홍콩 보시면 뭐 벽개원이나 이런 네. 파산 문제들은 모두 다 결국에 가장 건전하고 돈줄이었던 가계가 작동을 안 하면서 생긴 악순환들이기 때문에 가계 주택 거래나 가계 대출이 느는지를 보시면 네. 선순환의 징후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가계는 지금 건전하다는 얘기죠. 가계는 건전하죠. 최근에 예금도 많이 늘어났고 네. 부채 비율이나 부채 이런
증가율도 최근 3년 동안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부담인 분들은 줄이고 있지만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둔화됐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건전한지는 저희가 봐야겠지만 속도가 둔화됐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레버리지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차적인 문제들은 당연히 앞단의 가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디폴트 문제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거래가 는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어느 정도씩 작동할 수 있는,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 외부자의 입장,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뭐 중국, 그 큰 중국을 걱정해 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좀 답답하니까 사실 부동산을 여기서 붕 띄운다고 그게 과연 오를까, 중국에서는 부동산 부채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것과 별개로 기업들은 활성화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그럼 예를 들자면 부동산 아닌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국 정부가 마치 부동산의 심리가 꺾인 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한 것처럼 작년도에 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교육업체들 진짜 박살을 내놓고, 재작년부터 그냥 박살을 내놓고 자 이제 해 하면 기업인들이 바로 할 줄 아는데, 그렇죠. 기업인들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제가 보기엔 절대 못 움직일 거거든요. 이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것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라 그러면 할 줄 아는데 제가 보기엔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그 투자자 입장에서 더 급한 얘기예요. 지금 부동산은 거시에 대한 이야기일 테고, 투자자 입장에서 당장 얘네들이 투자를 다시 재개하고 활성화되고 이러면 이제 주식은 벌써 반응을 할 거니까.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댓글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것 중에 너무 디테일하게 보고 인덱스하게 보니까 네가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거다. 지적하신 대로 이런 포괄적인 문제, 기업가들이 마치 시장 경제는 있지만 시장 경제 무시하다 보니까 내수는 크지만 뭔가 작동하지 않는 거. 기업가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못 보는 부분들. 저희도 굉장히 좀 반성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저희가 또 징후들을 쪼개서 바뀌는 거를 바텀업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예 절대적인 건 없고요. 지금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동의하는 게 많은 에너지들이 이런 우려들, 즉 기업들 때릴 때는 언제고 정부가 일사분할하게 때릴 때는 그렇게 패더니 완화시킬 때는 그냥 냅둬주는 느낌으로 섬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그 우려들이 지금 항생테크나 주가의 가격에 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되는 거는 이들이 과연 채용을 하는지 워킹을 하고 자기네들이 받아들인 것들을 하는지는 당연히 속도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는 시간이 지난 대로 2분기부터 전자상 거래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은 또 바닥에 왔거든요. 그래서 3Q, 4Q 내년까지의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어떤 그때그때마다 더 좋아질 것들 저희가 대응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속도는 회복되는 데 있어서 내년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당연히 그 후유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혁신적인 기업들이 회복을 하려면 정부 사업에 인발부가 되거나 아니면 본업들이 꽤 잘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야, 그것도 두세 분기 정도는 보여야 가격 메리트가 보일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연말까지 나쁜 방향보다는 좋은 방향이나 아주 세게 바팅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확대할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일부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됐는데 충분히 오늘 준비하신 내용을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요. 3분기까지 주목해야 할 부분, 중국 홍콩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주신다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9월에 중국의 소비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물가, 경기 지표, 부동산 지표 순으로 연말까지 회복을 달달이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거북이처럼 느리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 경기나 정책 기대가 일단 굉장히 저는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 차에 의해서 시장이 좀 단계적으로 하단 높이면서 좀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하는 고객들에게 뭐 제가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긴 좀 검증해야 할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기존 고객들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저는 지금 좀 보유하시면서 보셔도 일단 조금 더 우호적인 쪽으로 좀 시장이 해석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제가 철저히 다음 달에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악재에 좀 둔감해지고 전월비 지표나 이런 호재에 좀 더 민감해지는 구간으로 연말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중국 관련된 컨센 분위기가, 투자자들의 컨센 분위기, 투심이 좀 최악이라고 보십니까?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은 그냥 여기 보시는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것들 보시면은
중국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게 팬데믹 이후 최저까지 빠진 게 이게 중국이거든요. 저는 이 지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떨어질 땐 주가 좋을 수가 없는데 이 정도 구간까지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보는 지표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양책의 기대는 항상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무기력함을 이미 좀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차피 자생적으로 도는 부분과 정부가 조금 더 알파로 지원해주는 부분을 저는 보고 있는 거라서 어차피 소외된 업종들이 좀 가는 데는 부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키워야겠다는 의지는 있나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말은 그렇게 하고 있죠, 분명히. 그렇죠. 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대안으로 가려면 자본시장이 키워지는, 사실 그게 그동안은 한국, 일본 모델 따라 했다면 이제 미국 모델 따라가는 건 자본시장을 키우는 건데 의지는 있다고 말은 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심리는 최악이고. 그렇죠. 좋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밑에 공간이 되게 단단해져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일단은 작동을 하려면 좀 시간이 입증할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팀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셔서 또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는 시간 다음에도 갖도록 하겠고요. 일부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